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권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논의 끝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말고 계속 보존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어제 정 총리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기조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책 혼선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총리가 더 이상의 혼선은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연설에 이어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등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 등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입법들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관련 고소 고발이 접수돼 있다며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오는 2025년에 완성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2025년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입니다. 오는 12월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 평균 60%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도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가 추가돼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달 동안 구직 촉진 수단을 지급하고 취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인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용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사람 중심 투자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규정에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놓았지 않느냐며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천을 하게 된다면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이 지사는 말했습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 파주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피해 지역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는 인천에서만 600건을 넘었고 인천시가 직접 유충을 확인한 사례만 160여 건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와 중구 등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유충을 현장에서 수거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저수조 등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또 파주시와 안양시 등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돼 경기도 내 유충 신고도 10여 건에 달합니다. 수돗물 유충 최초 발견 이후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어제 32만 세대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평 정수장과 인근 배수지 3곳에서 죽은 깔따구 유충 추정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2차례 조사에서는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정밀 조사에서 죽은 물체가 발견된 겁니다. 지난 13일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던 인천 공촌 정수장과 달리 부평 정수장은 폐쇄형 오존 소독 설비를 갖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주 공촌 정수장에서 유충을 발견한 뒤 바깥에서 날아온 벌레가 연못 형태의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낳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폐쇄형 시설인 부평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되면서 기존 설명에 허점이 생겼고 합동정밀조사단은 정확한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환경부를 주관으로 한 신속한 원인 조사와 전국 정수장 484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부산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천과 달리 신고 지역이 산발적인 만큼 정수 생산 공급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닌 가정 내에서 유입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검은색 유충이 둥둥 떠 있습니다. 지난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확인 결과 모기 유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부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1건 접수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가운데 모기 유충 2건과 파리 유충 1건, 깔따구 1건은 확인했고 나머지 7건은 유충이 아니거나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 생산이나 공급 과정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충 발견 신고가 대부분 같은 정수장 개통 지역에 편중된 인천과 달리 부산의 경우 산발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량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저수조나 아니면 가정물 탱커, 그럼 가정 내 또 하수구나 배수구에 이런 데서 좀 이동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 등을 긴급 점검한 결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충 유입 방지 시설도 적합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만 정수장의 활성탄 역세척 주기를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수질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미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에서는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송파 6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친인척과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요. 광주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지금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이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벌였는데요. 모두 802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외에는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서울 송파구 60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광주시 자가격리자는 149명인데요. 3일에서 최장 14일에 이르는 잠복기를 지나 자가격리 해제 전 이뤄지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송파 60번째 친인척이 다니는 직장과 학원을 중심으로 추가 접촉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초 감염원으로 지목된 송파 60번째 확진자의 경우 광주시 방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구상권 청구 시 집계되는 비용은 접촉자의 진단검사 비용과 입원 치료비 등을 포함해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광주에선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16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90대 여성 환자의 사망 이후 광주에서 두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광주 187명, 전남은 35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방역당국은 중환자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이용자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이용자들도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시설은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서도 서울과 광주,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누적 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최근 확진 사례는 해외 유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확인된 환자 26명 중 22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고 지난 2주 동안 59.5%가 해외 유입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개국에 대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발생 6개월을 맞아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중환자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역학조사를 위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의 목표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여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전국 13만여 곳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만 7천여 곳은 자발적으로 설치했다면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을 도입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기관마다 인원 제한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어 이용객들은 방문하려는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이 몰리지 않는 휴가지를 찾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4만 명에 육박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사망률이 낮은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선 상대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무지는 미덕이 아니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에 출연한 트럼프 미 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인구 대비 사망률이 7위인데 높은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But when you talk about mortality rates, I think it's the opposite. I think we have one of the lowest mortality rates in the world. Well, we're going to take a look. 최근 하루에만 900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는 진행자의 반박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Could you please get me the mortality rate? Yeah. Kaylee's right here.
I heard we had one of the lowest, maybe the lowest mortality rate anywhere in the world. You have the numbers, please? 그러면서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고 자신이 옳았음이 증명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는 미덕도 힘의 표시도 아니라며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대응을 약화하고 미국인의 일자리와 생명을 희생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집계 결과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35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13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존 설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당국은 양국 장관 회의를 전화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다만 그 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담당자들을 강도 높게 질책하고 책임자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병원 시설 개선을 위해 남북 협력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기공식 이후 처음으로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평양 종합병원은 김 위원장이 국가적 최우선 사업이라며 당 창건 75년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공할 것을 지시한 사업입니다. 목표일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점검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설이 비상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왔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평양 종합병원은 약 20층 높이의 고층 건물 2동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예산도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특히 설비와 자재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 명목으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질책했습니다. 각종 인력과 물자 동원에 대해 쌓여가고 있는 주민의 불만을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책임 있는 일꾼들을 전부 교체하고 단단히 문제를 세울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평양 종합병원을 특정해 협력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평양 종합병원에 북한의 관심이 높다며 시설과 의료 인력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이 후보자는 동시에 개성이나 비무장지대에 남북 생명 보건단지를 구축하는 등 포괄적 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선 남북 간 협의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 학교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와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했고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강탈해간 우리 국보급 문화재 고려 석탑이 일본 도쿄에 있는데요. 해체됐다 최근 복원된 석탑의 모습은 원형이 일본풍으로 훼손된 데다 곳곳에 시멘트까지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울타리 너머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고려시대에 축조된 국보급 문화재 2005층 석탑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大蔵書庫館の方もリニューアルするんですね。庭のものも移動して 공사가 끝난 호텔 정원. 창고에 보관돼 있던 석탑도 5년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복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석탑 상륜부가 갑자기 얹어진 겁니다. 국내에 있는 이천 안흥사지 5층 석탑, 원주 영전사지 석탑 등 같은 시대의 석탑에는 없는 양식입니다. 연화형으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석탑 형태로 상륜부를 장식한 것은 그 원형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오쿠라 측은 반출 당시에 일본인 작가가 석탑의 완결성을 위해 임의로 제작한 것이라며 지하 수장고에 보관하던 상륜부를 다시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석탑의 몸돌을 비롯해 옥계석 곳곳에 이음새를 시멘트로 발라놨습니다. 시멘트는 석탑 표면이 하얗게 변해 부서지는 백화 현상과 풍화작용을 촉진합니다. 이천 석탑은 이천 시민들이 10년 넘게 환수에 공을 들여온 석탑입니다. 하지만 오쿠라 측은 다른 문화재와의 교환을 요구하며 반환에 소극적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복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런지야 안 된다. 위원회 측은 이천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모형 석탑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회의에선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소와 수사 중단 여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을 상환하라며 국제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 시중은행에 대금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 것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세이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최근 한국 시중은행 계좌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무사비 대변인은 조만간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하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국제법정에 채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상환을 요구하는 대금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계좌에 묶여있는 70억 달러, 약 8조 원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이란산 초경질료 등을 수입하면서 그 대금을 두 계좌에 입금했고 이란은 이 돈을 이용해 한국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 거래를 금지했기 때문에 택한 거래 방식인데 당시 미국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두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한국이 불법적인 제재를 따르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주종 관계로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런 압박은 원유 수출 중단에 이어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진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5월부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거래 형식으로 동결된 계좌의 대금을 이용해 이란에 의약품을 보내고 있지만 거래 액수는 수십만 달러 규모로 제한된 상황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등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정 지출 구조 전면 재검토 등으로 지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일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국세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차관은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재정 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봐가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고 이를 위해 불효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 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코스피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99포인트 하락한 2198.2에
코스닥은 1.26포인트 내린 781.96에 마감됐습니다. 이후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회복 기금에 대한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에는 관망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부양정책 기대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218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장 막판 낙폭을 다소 만회하고 2200선 목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수혜와 함께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3% 넘게 상승했고 KB금융이 4% 가까이 오르는 등 은행주가 강세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며 SG세계물산이 20% 넘게 급락하는 등 그린벨트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내린 1203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지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해상에 정체전선이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뺀 대부분 지역에서는 내일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때문에 기온도 높게 오르겠는데요. 중부 내륙, 영남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대부분 지방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높게 오른 기온 때문에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서남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22도, 대구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청주, 대구 31도, 춘천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물결이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해안 저시대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